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해운대 주차장 되겠습니다. 여기 저 해운대 해수욕장 요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와야 안심이 됩니다. 올 때를 왔다, 막 그런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 안내 유도하시는 분이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왜냐, 오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15분 기다렸나요? 한 15분 기다려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 30분 관찰을 해보니까 역시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최고 16도까지 올라갔고 좀 전에 13도였습니까? 현재 기온 13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딱 산책하기 좋죠. 예,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자, 또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예,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대 페르시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강이나 호숫가에 모여 살았다. 후1. 사람들이 우르미아호라고 부르게 될 호숫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서력 기원전 815년이 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숫가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수사 북동쪽에 있는 파르슈마슈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자 그 후손들은 남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 지역은 전부 셀람의 영역이었다. 엘람의 영역이었다. 엘람이네요. 엘람의 영역이었다. 엘람 왕국은 서력 기원전 2700년 무렵에 시작해서 539년까지 존속한 나라입니다. 고대 왕국. 그러면은 3200년이 넘게 지속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현재 뭐 알아낸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한민족 5000년의 역사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고조선, 단군조선 각각 뭐 1000년, 1500년 뭐 그 정도 되나요? 이 엘람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고구려 700년, 뭐 백제 660년입니까? 600여년, 신라 1000년, 이거 다 뭐 애들 장난이죠, 그죠? 여기는 3200년 내지 3300년 되시겠습니다. 뭐 최장수, 지구 최장수 왕국, 엘람 왕국 되겠습니다. 엘람은 지금 이란의 남서쪽 해안지대를 영역으로 해 2000년이나 지속된 나라였다. 좀 낮춰잡았어요. 2000년이라고 썼네요. 하지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엘람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왜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 포저가 있겠습니다. 자, 서력 기원전 691년이 되자 테이스페스가 엘람의 초기 수도였던 안시안을 점령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그는 아버지인 아케메네스의 이름을 자신이 세운 왕조에 붙였다. 안시안을 중심으로 왕국의 영토를 늘리는 데 열심히 든 그가 죽자 나라는 사실상 둘로 갈라졌다. 장남인 키루스 1세는 남부를, 차남인 아리아람네스는 북부를 각각 다스렸다. 키루스 1세의 아들인 캄비세스 1세는 메디아의 공주인 만다인과 결혼했다. 메디아 왕가는 키루스 1세의 조상들처럼 우르미아호에서 왔다. 우르미아호 남쪽에서
말을 사육하던 유목민이었던 메데스족이 세운 메디아는 오늘날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동부 지역까지 포함한 큰 나라였다.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케스는 이 결혼으로 떠오르는 세력인 캄비세스의 공격을 차단하고 아케메네스 왕가와 안산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둘 수 있었다. 캄비세스 1세, 그러니까 메디아의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사위인 캄비세스 1세 역시 이 결혼으로 메디아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불만이 없었다. 이 키루스 2세, 캄비세스 1세의 장남인 키루스 2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을 공격해 그 땅들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시키는데 계속해서 성공했다. 키루스 2세 덕분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는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신흥 강국이 되었다. 서력 기원전 550년이 되자 키루스 2세는 메디아 왕국의 수도인 하그마타나, 그리스 말로는 엑타바나, 지금은 이란의 하마단을 공격했다. 부하들이 대부분 키루스 2세의 편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근데 외손자가 외할배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키루스 2세가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피점령지의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한 그의 태도로 보아 다른 지역의 총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왕국을 자기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를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어떤 지역의 그 총독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키루스 2세는 수사와 우르미아호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하그마타나를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초석을 세웠다. 하그마타나는 자그로스 산맥의 해발 1800m의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지만 사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통치는 물론이고 무역을 포함한 상업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키루스 1세, 2세는 이곳을 점령한 후 수도로 정했다. 그러니까 해발 1800m 고지대에 수도를 만든 겁니다. 서력 기원전 546년 키루스 2세의 명령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한 파르샤가데가 새 수도가 된 이후에도 하그마타나는 페르시아 제국 서부의 중요한 거점 도시 역할을 했다. 새로 이제 수도를 또 지어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그마타나, 지금의 이란의 어디입니까? 하마단 지역입니다. 이 거점 도시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역할, 제국 서부의 중요한 거점 도시 역할을 했다. 현재 이란에도 이 하마단은 주요한 도시죠, 그죠? 한편 대국 메디아의 멸망이라는 빅뉴스는 즉시 주변국으로 퍼져나갔다. 리디아, 바빌로니아, 이집트는 삼국 동맹을 맺었는데 서부 해안에 있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도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다. 동맹을 주도한 리디아는 곧 메디아의 옛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페르시아의 서쪽 변경을 공격해왔다. 반격에 나선 키루스 2세는 도망가는 리디아 왕 크로에수스의 뒤를
쫓아가 수도인 사르다스를 점령해버렸다. 한 방에 조져버린 거죠. 반격 한 방에 그냥 작살내버린 겁니다. 사르디스 지역을 총동령으로 만든 키루스 2세는 곧 아나톨리아, 지금의 소아시아, 특히 서부의 연안에 있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까지 영토에 편입시켰다. 중개 무역으로 큰 이익을 보던 이 지역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중개 무역은 좀 짭짤하죠. 오늘날 이라크의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바빌로니아는 종교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다. 왕이 주신인 마르두크를 믿지 않고 나아가 그 신도들마저 탄압하자 사제들이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키루스 2세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서력 기원전 539년 키루스 2세는 사제들의 호응으로 수도인 바빌론을 전투 없이 접수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전 지역을 영토에 편입했다. 이 바빌론 지역에 이 옛날 고대 성이 나오죠. 그 성이 어마무시하죠. 높이가 뭐 30 몇 메다인가, 성벽 높이가 뭐 20 몇 메다인가 30 몇 메다인가. 그런데 와, 그 주변에 또 해자가 둘러 파져 있죠. 그러면은 공격하기가 막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이 마르둑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제들이 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면은, 그러니까 뭐 재산이겠죠. 우리의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걸 보장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냥 넘겨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회는 이때다 하고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키루스 1세는 마르두크에게 제사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석방했다.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왜 잡혀와 있었냐면은 이 바빌로니아의 왕 중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왕한테 이제 다 잡혀왔어. 그 왕이 예루살렘인가 뭐 그 공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죠. 아주 아작을 내버리고 다 끌고 갔어. 그 왕이 이제 다 끌고 가서 이 노예로 다 만들어 버렸죠. 바빌론의 노예. 그걸 이제 바빌론 유수라고 표현을 하죠. 바빌론 유수. 그런데 이 키루스 대왕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야. 그래, 니들이 잡혀왔다니까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 대왕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고레스 대왕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뭐 칭찬 엄청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종교와 풍습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막 기름 부음 받으신 대왕님하고 막 엄청 칭찬해 놓은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답니다. 6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민족의 왕을 칭송했다. 그러니까 이민족의 왕이든 뭐든 간에 유대교를 믿든 말든 간에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칭찬하는 거죠. 뭐 근데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돼. 풀어줘도 뭐 실리는 다 취하고 가서 뭐 저놈은 우리 유대교를 안 믿으니까 저놈도 결국은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싸가지가 있었어. 막 이 대왕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자. 이것도 대단한 위치죠.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목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와 동급이다 이거야.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보답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뭐 물질적으로 뭘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해. 근데 이것도 못하는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이 많죠, 그죠? 예. 키루스 2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용했다. 자신의 군대가 점령지 주민을 약탈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점령지 개발을 통해 경제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도 돌이나 그릇에 새겨놨다. 이게 진짜 인도에서 그토록 출현하기를 바라는 전륜성왕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님 맞죠? 네.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키루스 대왕 이거 전륜성왕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과 오늘날의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두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다. 이 정도면 키루스 2세는 사실상 고대 인도인들이 말하는 전륜성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륜성왕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자, 필자는 키루스 2세가 다스리는 동안 인도와 페르시아 사이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치 정책을 감안하면 키루스 2세가 대외 무역을 억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장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비공식적인 국제 공용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시의 상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카필라라는 소국의 왕자이지만 가우타마 시타르타 역시 왕자 시절에 아람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페르시아어까지 배웠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방랑 수행자가 되어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페르시아 지역에 들어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람어와 페르시아어를 습득했을 것이다. 그가 청소년기에 보여준 학습의 욕구와 성취의 정도를 감안하면 아마 대단히 빠르게 두 개의 언어를 원어민처럼 읽고 쓰는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람어와 페르시아어를 이제 표기하는 문자가 있었느냐, 그 문제를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람어는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어는 이제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페르시아어도 나름대로 사용하는 문자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음이 3번 가우마타의 반란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길이도 있고 하니까 여기 이제 도입부까지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앞에 이 두 꼭지 이거 그냥 수다도 아니고 이거 그냥 노가리 노가리 수준으로 1시간 정도 안팎으로 길게 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이번에도 또 길게 나가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앞에 산책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해지면은 이제 3월 달 되면은 우리 짜님하고도 이제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해운대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저기 서울에서 만날 것인가 한번
또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저는 해운대에서 또 자님은 저기 저 서울에서 서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때 되어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